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듣고 나시면 아마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허허,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여 년 전,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퍼붓는 눈보라 속에서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발바닥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옷은 넝마처럼 찢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흙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분도 없는, 변변한 비석도 없는, 그냥 흙을 대충 긁어 모아 쌓아 올린 초라하디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사내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구슬팠던지 지나가던 나그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추위에 지쳐 무감각해진 사람들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도대체 이 사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저리도 가슴이 찢어지게 울고 있는 것이며 저 초라한 무덤의 주인은 누구인 것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여 임금의 귀에까지 닿게 되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치세, 지금으로부터 25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경상도 상주 고을에서 한 30리쯤 들어가면 가마실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이 가마실인 것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가마솥처럼 오목하게 생긴 데서 비롯된 것이라 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단풍이 하늘을 뒤덮는 그야말로 그림 같은 마을이었습니다. 허나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해서 사는 것까지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요. 에구머니나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가마실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였습니다. 손바닥만한 논배미에 고구마 몇 대기 일구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집안이 태반이었습니다. 이 마을 어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에서는 빗물이 새고 문짝은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리고 아궁이에는 불 한 번 제대로 떼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것은 딱 두 식구였습니다. 어미 하나, 그리고 아들 하나. 어미의 이름은 술래, 아들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돌처럼 튼튼하게, 쇠처럼 단단하게 자라거라. 그렇게 바라며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아이고, 아버지의 바람은 반쯤만 이루어졌습니다. 돌쇠는 나이 15에 키가 훌쩍 자라 어른 같은 체구가 되었고 힘은 장사였으며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몸은 정말 돌이요 새였습니다. 허나 아버지가 바라던 것 중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돌쇠 나이 10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돌쇠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집더미 위에 누워 기침을 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가을 거지 때 물을 잘못 먹고 탈이 난 것이 결국 폐병으로 번졌고 의원 한번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채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돌쇠야, 예, 아버지.
내 어미를 잘 부탁한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린 돌쇠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5살이나 갑자기 더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밥을 벌어야 하는 사람은 돌쇠 혼자였습니다. 어미 술래는 몸이 약하였습니다. 젊어서부터 가슴에 무슨 병이 있었는지 겨울만 되면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밥 한 그릇을 먹는데도 반 그릇은 남기기 일쑤였고 무거운 것을 들면 금방 숨이 차올라 쪽마루에 주저앉곤 하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 집 어미가 오래 살겠나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술래는 아들 돌쇠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허, 어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 몸이 죽어가도 자식 앞에서는 씩씩한 척을 합니다. 그것이 어미의 마음이지요. 돌쇠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팔고 장날에는 지게를 지고 상주 읍내까지 짐을 날랐습니다. 때로는 남의 밭에서 품을 팔기도 하고 무거운 돌을 나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벌어온 돈으로 어미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보리죽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있어도 어미에게만큼은 쌀밥을 지었습니다. 돌쇠야, 너도 쌀밥 먹어야지.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몸이 튼튼한데 뭐가 걱정이에요? 어머니가 잘 드셔야 기침이 낫지요. 돌쇠는 어미 앞에서 항상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어미가 잠든 뒤에야 살그머니 부엌 구석에 앉아 식은 보리죽을 훌훌 들이켰습니다. 아이고, 글쎄 말입니다. 그 녀석이 얼마나 기특한지요. 이 마을에 이런 돌쇠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모이면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돌쇠 녀석 참 기특해. 저 어린 것이 어미를 저렇게 섬기니. 하긴 아비가 일찍 갔으니 저 녀석이 아비목까지 하는 거지. 저 집 어미가 복이 있어 저런 아들을 두었으니. 칭찬을 받아도 돌쇠는 쑥스러워하기만 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가 잘 버텨주시는 게 고마운 거죠. 그 말을 할 때 돌쇠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는 것을 눈치 빠른 마을 어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몸이 해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봄마다 어미의 기침은 조금씩 더 심해졌고 겨울마다 어미의 얼굴은 조금씩 더 창백해졌습니다. 아이고, 이 안타까운 모자의 사연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지금부터 더 들어보십시오. 돌쇠의 나이 18이 되던 해 이른 봄이었습니다. 그 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상주 일대에 눈이 허리까지 쌓이던 날이 열흘이 넘었고 강물이 꽁꽁 얼어 돌쇠가 나무를 하러 산에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던 그런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창고에 쌓아두었던 고구마는 이미 정월에 바닥이 났고 쌀은 손가락만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에서 빌린 보리 한 되박으로 죽을 끓여 연명하던 나날이었습니다. 그 혹독한 겨울추위 속에서 어미술래의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이면 어미의 기침 소리가 얼마나 거친지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미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돌쇠는 아궁이 앞에 앉아 있는 힘을 다해 불을 지폈습니다. 나무가 없어 짚을 태우고
짚이 떨어지면 마른 풀을 태웠습니다. 그라도 해서 방 한 칸이라도 따뜻하게 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따뜻하세요? 응, 따뜻해. 걱정 마라.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을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냉기가 돌았습니다. 이불을 들어 올리면 서리빨이 설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돌쇠가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르려는데 어미의 방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시던 어미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이었습니다. 순간 돌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미가 이불 속에서 새하얗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돌쇠가 달려들어 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기절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어미를 품에 안고 온 몸으로 체온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술래가 눈을 떴습니다. 돌쇠야, 얘 어머니 여기 있어요, 여기. 배가 고프구나. 그 말을 들은 돌쇠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쌀을 빌리려 했습니다. 허나 겨울이 길어 모두가 궁색한 터라 선뜻 나서는 집이 없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돌아도 우리도 없네 미안하이. 우리도 빌려다가 먹는 처지여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애구머니나. 돌쇠는 마지막으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최씨 영감집 앞에 섰습니다. 최씨 영감은 논이 열마지기가 넘고 곳간에 쌀이 남아도는 집이었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감마님, 소인의 어미가 굶어 기절하였습니다. 쌀 한 줌만 구워주십시오. 봄이 되어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최씨 영감은 한참을 쳐다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어미가 봄까지 살기나 하겠냐. 갚을 것도 없는 것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 돌쇠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미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러면 소인이 영감마님 댁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밥 한 그릇 값으로 하루 종일 일을 하겠습니다. 제발 어미를 살려주십시오. 최씨 영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마지못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밥이나 얻어가거라. 그 대신 내일부터 사흘간 내 밭두렁이를 해야 한다. 돌쇠는 깊이 절을 하고 밥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달리다시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어서요. 술래는 아들이 내미는 밥그릇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쇠야, 이거 어디서 났어? 그냥 얻었어요. 어서 드세요. 술래는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돌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돌쇠야, 얘 어머니.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너 같은 아들을 두었으니. 돌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러나 등이 들썩였습니다. 에고, 글쎄 말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 아무리 마음 굳은 사람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미의 병이 봄이 되어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워지고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는데 술래의 기침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밤이면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미가 뱉은 것을 치우며 보았으니까요. 그러나 어미 앞에서는 절대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쇠는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 자라는 돌배나무 뿌리를 다려 먹으면 폐병에 효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돌쇠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산으로 올랐습니다. 나무를 하는 것도 잠시 미루고 바위 틈을 이 잡듯 뒤지며 돌배나무를 찾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 산꼭대기에서 그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법 굵은 돌배나무 뿌리였습니다. 돌쇠는 맨손으로 흙을 팠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뿌리를 캐어 집으로 돌아와 깨끗이 씻어 솥에 놓고 달였습니다. 진하고 쌉쌀한 냄새가 초가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폐에 좋다고 들었어요. 이게 뭐냐? 돌배뿌리예요. 산에서 캐왔어요. 이 녀석아, 손이 왜 이 모양이냐? 술래가 돌쇠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안 아파요. 어서 드세요. 술래는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인물을 마신 술래는 처음으로 기침 없이 잠들었습니다. 허허, 이상한 일이 있지요. 돌배뿌리가 정말 효험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아들의 정성이 하늘을 움직인 건지. 하여간 그 이후로 술래의 기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돌쇠는 그 뒤로도 한 달에 2번은 산에 올라 돌배뿌리를 캐어 다려드렸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술래는 그해 겨울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또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나날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세상 일이 어디 내 뜻대로 많답니까? 돌쇠의 나이 21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가마실 뒷산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타오르고 하늘은 청명하게 높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가을날, 술래가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다 쓰러졌는데 그 뒤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달려왔습니다. 술래야, 괜찮나? 어머니! 돌쇠는 어미 곁에 붙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간호했습니다. 읍내까지 달려가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돌쇠는 의원을 바짝 뒤따라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원 어른, 어머니가 얼마나 됩니까? 의원은 한참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보름을 넘기기 힘들 것 같네. 돌쇠의 발이 땅에 박혀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름, 15날. 고작 15날 뒤에 이 세상에 어미가 없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돌쇠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미 곁에 앉아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의원이 곧 좋아질 거라 했어요. 조금만 기운 내세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술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냘픈 손이었습니다. 돌쇠야, 예, 어머니. 나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하이지, 느낌이 오더라. 사람은 느낌이 오는 법이야. 돌쇠는 어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 느낌이 틀린 거예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술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돌쇠야, 나 부탁이 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죽으면 말이다. 어머니,
들어라. 내가 죽으면 어미 무덤 곁에서 3년만 있어다오.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밥 한 그릇 올려다오. 그것만 해다오, 돌쇠야. 돌쇠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꽉 막혀버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속해다오. 예, 약속할게요. 어머니. 그것이 어미와 나는 마지막 긴 대화였습니다. 사흘 뒤 새벽이었습니다. 돌쇠가 어미 곁에서 잠깐 깜빡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 어미의 숨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편안했습니다. 마치 잠든 사람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쇠는 어미의 이마에 이마를 맞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그 순간 돌쇠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쇠 곁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 울음이 너무나 처절해서 감히 손을 내밀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애구머니나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간장을 녹이던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제는 장례였습니다. 돌쇠의 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관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수의를 마련할 돈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왔습니다. 이 집에서 삼배 한 조각, 저 집에서 나무 몇 조각, 또 다른 집에서 쌀 한 줌. 그렇게 모아 겨우 초라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산 양지 바른 곳에 어미를 묻었습니다. 봉분도 제대로 쌓지 못했습니다. 비석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냥 흙을 긁어 모아 봉긋하게 쌓은 그것이 순례의 무덤이었습니다. 돌쇠는 장례가 끝난 뒤에도 무덤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져도 이슬이 내려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래었습니다. 돌쇠야, 이제 들어가자. 날 저물었다. 이러다 너도 쓰러진다. 어서 일어나거라. 그러나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께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돌쇠는 무덤 곁에 작은 움막을 지었습니다. 움막이라고 해봤자 나뭇가지 몇 개와 짚을 엮어 만든 바람막이 정도였습니다. 그 움막에서 돌쇠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어미의 무덤에 밥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매일 저녁 어미의 무덤에 밥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미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돌쇠예요. 밥 가져왔어요. 드세요. 한참을 울고 나면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열흘이 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무덤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돌쇠는 맨손으로 무덤 위에 눈을 쓸었습니다. 어머니, 추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눈 치웠어요. 눈이 쌓이면 치우고, 바람에 흙이 날리면 다시 다독이고, 봄에 잡초가 자라면 뽑아주었습니다. 365일, 무덤 앞에서 밥을 올리고 울었습니다. 허허, 이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마을에서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웃 마을로 퍼졌습니다. 그러다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가마실에 효자 아들이 있다더라. 어미 무덤 곁에서 산다던데. 겨울에도 맨몸으로 거기 있다던데.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은 돌쇠를 보고 그냥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겨울에 얇은 누더기 하나 걸치고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밥 한 그릇을 올리는 돌쇠를 보면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어떤 이는 돌아가는 길에 쌀 한 주먹이 두고 갔습니다. 어떤 이는 소미불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어떤 이는 장작 한 단을 두고 갔습니다. 돌쇠는 그것들을 감사히 받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돌쇠 본인은 결코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돌쇠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해지고 몸은 더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더 맑아졌습니다. 두 해가 지나 세 번째 해가 되었을 때 그 소문이 드디어 상주 고을 사또의 귀에 닿았습니다. 사또가 직접 사람을 보내 돌쇠를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사또의 사람이 돌아와 보고하였습니다. 사또 어른, 사실입니다. 그자는 지금도 무덤 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밥을 올리고 있으며 겨울에도 무덤 위에 눈이 쌓이면 밤중에도 일어나 치운다 합니다. 사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지극한 효자로구나. 그 소문은 상주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경상도 가명에 닿았고 두 달이 지나자 한양 조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조 임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제위 후반, 임금의 나이가 이미 70을 훌쩍 넘긴 시절이었습니다. 영조 임금은 효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 어른이었습니다. 효자, 효녀, 연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직접 상을 내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신하 하나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경상도 상주에 기이한 효자가 있다 하옵니다. 어미가 돌아가시자 3년 동안 무덤 곁에서 살며 조석으로 밥을 올린다 하옵니다. 임금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3년 동안 무덤 곁에서? 예, 전하, 겨울에도 거기를 떠나지 않으며 눈이 내리면 밤중에도 일어나 무덤 위에 눈을 쓴다 하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돌쇠라 하옵니다. 천한 신분이옵니다. 천한 신분이라고? 허허, 효심에 어찌 신분이 있겠느냐. 그 지극한 마음이 효 중의 효로구나. 임금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경상도 감사에게 명하라. 그 돌쇠에게 쌀 20석과 배 20피를 내리고 그 어미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라 이르라. 신하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임금의 명은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상주 고을 사또가 직접 가마실 동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가마실 사람들도 모두 따라 나섰습니다. 돌쇠는 그날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3년이 되는 마지막 날, 어미가 돌아간 날의 세 번째 기일이었습니다. 돌쇠는 정성스레 차린 밥 한 그릇을 올리고 무덤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사또와 관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돌쇠가 깜짝 놀라 일어서려 하였는데 사또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사또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덤 앞에서. 그러고는 엄숙하게 아뢰었습니다. 돌쇠, 영조대왕 전하의 명이시다. 네 지극한 효심이 하늘에 닿아 임금의 귀에까지 이르렀다. 전하께서 네 어미의 넋을 기리는 뜻으로 이 자리에 비석을 세우라 명하셨으며 네게 쌀 20석과 배 20피를 하사하신다. 돌쇠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다시 말했습니다. 임금께서 네 어미의 덕을 기리신다. 지극한 아들을 두었으니 그 어미가 진정한 복인이라 하셨다. 그 순간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무덤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들으셨어요? 임금님이 어머니를 알아봐 주셨어요. 어머니가 복인이래요. 어머니가 복인이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관리들이 울었습니다. 심지어 사또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가을 하늘 아래 가마실 동산에서 그렇게 모두가 한바탕 울었습니다. 아이고, 이 장면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합니까? 3년이었습니다. 1000일이 넘는 날 동안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어미 곁에 있었던 그 마음, 세상이 보아주지 않아도, 나라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어미에게 한 약속을 지킨 것뿐인데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 하늘을 움직이고 임금의 마음까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하하, 글쎄 말입니다. 그 뒤로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돌쇠에게 비로소 좋은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임금이 내린 쌀과 배 덕분에 그해 겨울은 따뜻하게 날 수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의 한 처녀가 돌쇠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그 집에 시집을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나이 들어서도 절대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처녀의 아버지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효자에게 못난 사람 없다. 그 집에 시집 보내거라. 그렇게 돌쇠는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사또가 다시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임금께서 다시 명을 내리셨다. 효자 돌쇠의 이름을 호적에 올리고 그를 마을의 이정, 마을 책임자로 삼으라 하셨다. 이정은 마을을 대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천한 신분이라도 효성이 지극하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올라 가마실 마을을 수십 년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두고두고 말하였습니다. 가마실이 이렇게 살기 좋아진 것은 다 돌쇠 덕분이요. 어미 잘 섬긴 사람이 이웃도 잘 섬기는 법이지. 돌쇠는 나이 들어서도 달마다 어미의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손주들도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무덤 곁에 세워진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효자의 어머니 순례의 묘.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말, 바로 이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요? 허허, 그렇습니다. 아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돌쇠가 한 것이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벼슬을 한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미에게 한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밥 한 그릇씩 올리겠다는 그 약속 하나를. 그런데 그 약속 하나가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고 온 고을 사람들의 눈물을 뽑고 마을 전체의 살림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효심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의 말을 기억하고 부모와의 약속을 지키고 부모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효입니다. 그리고 그 효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돌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구머니나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신 분 계십니까?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 분은 오늘 저녁에 꼭 한번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한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 저예요. 잘 지내세요? 딱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어머니에게는 세상 어떤 보약보다 더 좋은 것이 될 테니까요. 허허, 글쎄 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영조 시절 경상도 상주 가마실 마을에 살던 효자 돌쇠의 이야기. 가난하고 천한 신분이었지만 어미를 위한 마음 하나만큼은 그 누구보다 크고 깊었던 사내. 그 마음이 결국 하늘을 움직이고 임금의 마음까지 움직인 이야기. 오늘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관련한 잊을 수 없는 따뜻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